2019년 4월 23일 주거종합계획 발표. 5월 7일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 발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 부동산 정책들. 내 집 마련 계획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미리 보는 2020 부동산 전망 이슈 인사이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연일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고 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울 집값은 치솟고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올해 부동산 트렌드와 내년 내 집 마련 전략까지 핵심만 콕콕 알려드릴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K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이동현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집값이 온 국민의 관심사예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잡히지 않는 집값. 왜? 정말 이 왜가 궁금합니다. 예,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고 시장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럼 올해 부동산 시장 키워드 하나씩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네, 그래서 지역별 상품별로 그 양극화되는 현상이 올해 특히 좀 심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데 네. 뭐 지방은 꽁꽁 얼어붙었다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서울은 특별히 또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양극화가 있는 반면에 요즘은 또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그렇죠. 소위 말하면 서울의 강남권, 강남 4구와 마용 성광, 또 뭐 여의도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목동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게 올해 부동산 시장의 뚜렷한 특징으로 꼽을 수 네. 있겠습니다. 저는 앞선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시장 자체가 지금 정부와 시장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장이 아닐까. 네. 이렇게 2019년도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 누가 이기나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거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뜻대로 지금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상승세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러면 또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내놓겠다고 지금 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러면 정말 그게 얼마나 센 대책이 나올까 이게 좀 눈치도 보는 것도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힘겨루기가 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이런 시장 자체는 추후에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떤 게 더 나올지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 이거를 과연 수용 가능한지에 따라서 방향이 향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지역별로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좀 네.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저는 상품별 좀 양극화를 꼽았잖아요. 네. 그렇게 된 배경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기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네. 소위 말하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도 무겁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집값도 내리기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버티기를 하니까 매물 풍기 속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상당히 공급이 좀 전반적으로 서울은 공급 부족, 수도권의 일부에는 이제 공급 과잉 현상도 평택이나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죠. 네.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품별로는 신축 아파트 그리고 신규 분양 시장은 과열되는 반면에 이 지역별로 기존 시장은 상당히 양극화되는 현상이 보였고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 3년간 침체 현상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우리가 양극화 냉각되었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 미묘한 변화가 대대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구, 대전, 광주죠. 대구, 지역으로 대전, 해서 광주. 지방이 좀 대대광.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게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부울경 들어보셨죠? 네.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이런 지역들은 산업이 침체됨으로 해서 정말 극심하게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은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러니까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오히려 서울은
지금 현재는 집값이 좀 오르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이제 그동안 상승 국면에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과도기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정부에서 올해 특징을 보면 고강도 정책을 집중 쏟아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정책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네.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게 사실상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애매한 그렇죠. 점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게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낮고 기준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얼마 전에도요. 또한 시중에 부동자금이 1,200조 이상이 풀려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게 주식시장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어렵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 그렇죠. 안 가고. 그리고 마땅히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학습 효과상을 보면 역사상 아파트 투자만큼 안전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자산으로 아파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 타깃이 서울이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정부 정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럼 관심사는 내년 집값인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년 집값 더 오르나? 어떻게 오를 걸로 보시나요? 우리 원장님. 네,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안정세, 보합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네.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올해까지 오르면 강남은 6년, 강북은 약 5년가량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10년 주기설, 그러니까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었다는 과거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보면 그렇죠. 이제 서울 지역은 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게 옳은 전망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전세 가격도 내년에는 강보합 정도를 보일 것이고 서울은 매매 가격도 좀 서울은 강보합,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안정 국면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엄청나게 좀 강한 규제까지 네, 나왔거든요. 이게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강력한 규제 정책은 맞아요. 가격 자체를 사실상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추진을 결국 하는 조합이든 시행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돈이 되려면 분양가가 시세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담금의 부담이 적어지기 그럼요.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마지못해 내년 4월까지 사실상 유예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노후화된 주택, 당장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못하는 주택들은 서울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아파트들은 약세 내 약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대신에 오히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그 10년 안 된 새 아파트라는 아파트들이 여전히 강세를 올해에 의해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차별화되고 양극화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되면서 과천적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네. 좀 더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뭐 과천, 우리가 말하는 판교, 분당, 하남 등이 공통적으로 그 가격이 강세 보이는 지역들은 서울, 특히 그 강남 접근성이 좋아요, 서울에서요. 대신에 여기서 멀어진 지역들은 뭐 인천을 포함해서 경기 외곽 지역들은 여전히 그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내 집 마련 어떻게입니다. 자, 내년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 알려주시죠. 네,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청약시장입니다. 그래서 청약시장은 반드시 꼭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뭐 아파트 값이 오른 지역들이 꽤 있지만 서울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섣부른 매입하기보다는 좀 더 시차를 좀 두고 매입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뭐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타깃을 삼아서 정부 정책을 시행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볼 때 다주택자는 조금 더 보수적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에 다들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어 하는데 네. 서울에서도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하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강남이 대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실제로 강남에 특히 재건축을 샀던 분들이라면 2013년 이후에 적어도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내 집 마련에서는 상당히 잘했다,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년 이후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으면 강남보다는 강북을 선택하겠습니다. 강북에 내 집 마련에 답이 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북이 좋은 이유는 GTX-A라든지 신안산선, 또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연장선이 각종 이 연장선이 계획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10개의 경전철도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혜택을 수혜를 받는 지역이 강북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이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신안산선이 되는 그동안 교통의 열세 지역이었다가 이런 3차 교통망의 혁명으로 교통의 우세 지역으로 바뀌는 이런 지역을 한다면 가장 지금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지금 강남과 강북 이 재건축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이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 관심사는 2021년 3기 신도시가 공급됩니다. 네. 그럼 내년 집 안 사고 좀 기다렸다 사야 되나요? 빠르면 2021년부터 이제 분양이 첫 삽을 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지구는 백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 좋네요. 특히 또 제가 좀 강조하면 좀 추천을 권하면 시범 지구를 노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경험을 보면 시범. 사실은 시범 지구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알짜 분양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초기에 교통의 중심지에 요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성동탄이나 평택을 보면 시범 지구에 나오는 곳을 분양받았던 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부동산 경기도 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지금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상기 신도시를 차분하게 청약 가점을 좀 높이면서 기다리는 전략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내년엔 좋은 집을 얻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수의 노다지 105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통비 꼭 써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오늘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자동차 통행료 할인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는 20%, 또 오전 5시부터 7시,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무려 50%까지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할인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경차 운전자라면 하이패스를 꼭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하이패스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면 정기 승차권을 이용하십시오. 평소 버스 환승을 하지 않고 지하철만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하루에 여러 번 이용한다면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무실에서 충전 카드를 구매한 다음에 역산의 교통카드 충전기를 통해서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충전 카드를 구매할 때는 서울 시내 지하철만 이용한다면 서울 전용 정기권을, 또 서울, 경기도, 인천까지 오간다면 수도권 정기권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서울 전용 정기권은 정액 요금이 적용되지만 수도권 정기권은 이용 거리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금이 달라지니까 자세한 이용 사항은 가까운 영무실이나 노선별 관할 공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방과 수도권 등 장거리를 자주 오간다면 KTX와 SRT 정기 승차권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KTX 정기 승차권은 연령대 또 열차 시간대에 따라서 최대 60%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RT 정기 승차권을 구매하면 모든 SRT 열차 가운데서 본인이 지정한 열차를 10일군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돈 되는 교통비 전략 방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할인 혜택까지는 들어봤는데 네. 임산부도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할인 혜택이 많습니다. 네. KTX와 SRT 할인이 가능한데요. KTX는 일반석 요금으로 특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SRT는 30% 할인된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KTX와 SRT는 동반자 1인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출산 후 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비 임산부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통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건 뭔가요? 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은 청년 동행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매달 5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적용이 가능한데요.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바우처를 제공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것들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교통비 부담 덜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성 저하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과 함께 생산성 증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OECD 35개국 국가 중에서 27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늘의 주제가 생산성이에요. 네. 이게 과연 생산성이 뭔가요? 돈을 더 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이든 돈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산출된 것이 뭔가 네. 부가가치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투입, 노동량을 줄이거나 자본을 줄이거나 네. 그래서 산출량을 높여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건데 일단 어떤 일을 할 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2시간 하던 일을 1시간에 하게 된다면 생산성이 2배 올라가죠. 네. 생산성 높아진다는 것은 돈을 더 벌 수 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업의 생산성을 말하다입니다. 그러면 한국생산성본부는 그렇게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가요? 생산성 본부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57년도에 생산성 본부가 설립이 되면서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네. 그러면서 한국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경영이나 컨설팅, 교육의 개념이 없을 때 네. 도입하기 시작해서 이끌어왔고 특히나 정부화가 시작된 최초의 컴퓨터를 생산성 본부가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이제 공장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잖아요. 네. 그건 실체를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기술들을 업무나 공장이나 이런 데 도입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 정부의 이런 주된 사업들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들 중에 하위권이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정말 형편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ECD 35개국 중에 27위에 머물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많은 노동 투입을 해서 생산성을 많이 높여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변화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한 10년간 조금씩 올라가면서 31위에서 27위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아직도 멀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급여를 더 줘야 되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또 근무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생산성은 더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는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개가 사실 지금 우리 노동 생산성 저하 이 측면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하게는 그게 이 생산성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임직원이 노사가 힘을 합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노동시간 단축은 단축된 시간만큼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라든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과정에 생산성 본부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업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투입 요소를 줄이거나 산출 요소를 늘리면 되는데요. 투입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R&D라든가 또 혁신적 아이디어를 동원한다든가 또 품질을 개선하고 납기를 준수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지금 주된 화두고 정부도 그걸 3만 개, 2022년까지 3만 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네. 기업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데는. 그런 데는 그런 걸 도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는 차원.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 가서 보면 청결하지 않은 것도 많고요. 음식 맛은 좋은데 그리고 고객이 와도 불친절한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만 해도 생산성이 확 올라가죠.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앱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도 많거든요. 저렴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고객 관리가 작은 기업, 작은 가게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현장 밀착형 소통 전문가. 외부에서 지금 현장을 잘하는 혁신성장의 실천가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평가를 받는 말을 듣게 됐나요? 단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야 됐고 제가 이제 그 슬하에서 커야 됐기 때문에 네. 바닥에서부터 자립해야 하는 저의 개인적 환경.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병엽 신부님이 계시는데 네. 저에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사회적 그 약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심어주신 것이라고 네. 영향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미치셨네요. 네네. 네. 그거 졸업 후에는 대신증권이라고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증권사에서. 아무래도 배움에 대한 그 열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졸업 후에 이제 생산성 본부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당시는 생산성 본부가 그 우리나라 컨설팅의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보통 그걸 최고의 직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실무적인 그리고 학생들의 정말 아픈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가 상당히 먼 꿈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위 과정을 외국에 못 가고 형편상 못 가고 학위 과정을 계속 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됐고요. 늘 중소기업과 함께하고 애로사항을 풀는 정책적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정책 학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그런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좋으네요. 몸에 배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특별히 중시하면서 현장 경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현장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자 그리고 현장 이런 것들을 몸에 배어 왔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도 KPC의 가장 중요한 건 중소기업의 아픔을 찾아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거나 그걸 현장에서 해결해 주거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9개 그 사무소와 본부가 있거든요.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의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아픔을 메모해서 정책 분석을 해서 정부나 또 국회에 전달해서 반영하고 또 그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들에게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그분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우리 경제가 튼튼하게 가면서 대기업과 양벽을 이루면서 끌어간다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정말 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 방송 채널까지 개설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셨어요? 사실 청년들은 TV나 잘 아는 기업들 이런 것들만 찾고 있지 이 강한 중소기업들을 알면 틀림없이 거기도 도전할 거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CEO들이 바라보는 청년에 대한 희망상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현장에서 자기가 느끼는 회사의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회사에서 느낀 뭐 아픈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들어서 소개하고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틀림없이 중소기업에 도전을 할 것이다. 지금 숫자가 적은데 언젠가는 진정성이 통하면 청년들도 많이 들어오고 중소기업들도 서로 소개해달라고 나설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100% 활용법.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6년차 직장인입니다. 요즘 큰 고민이 생겼는데요. 소비자나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마케터로서 시장이나 기술 변화를 따라잡는데 위기감까지 느껴집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실무 과정이 딱 좋겠습니다. 옛날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결국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회사에 축적돼 있는 고객의 소리, SNS 망에서 돌아다니는 다양한 소리를 긁어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의외의 가치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 1,800개 과정의 하나입니다. 네, 1,800개. 네, 와. 그래서 경영의 그 회계 가장 기초적인 게 회계죠. 그다음에 마케팅, 또 생산 관리, 인적 자원, 조직 관리 할 것 없이 이런 다양한 과정 그리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빅데이터, AI, 또 블록체인, AR, VR 이런 다양한 그 최신의 이 과정도 저희는 이론 중심이 아니고 실무 중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실제 교육을 받게 되면 현장에 가서 써먹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25만 명이 연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제 나이 이제 50, 아직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나이라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저 같은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는 생계형 창업과 또 기술 창업의 중간 형태로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 시장을 찾아가는 창업을 도와드리는 과정이어서 거기에 걸맞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3,6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되고 있을 거고요. 중장년 맞춤형 기술 창업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술 창업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하고 본인이 하시던 업무에서 좀 응용하는 그런 기술 창업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분의 경우 만 40세 이상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이 딱 여기에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재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꽉 막힐 때가 많은데요. 다음 사연을 들으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요. 소개해 그럴까요? 주시죠. 마지막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최근 공장의 생산 공정 불량률이 높아지면서 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지인에게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컨설팅을 받은 후 공정 불량률이 대폭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런 사장님과 같은 분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대표적으로 PMS라고 생산성 경영 체제라고 하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경영 수준을 진단을 하면 그 안에서 어디가 지금 아픈지, 어떤 것을 혁신을 해야 되는지 이 과제를 도출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또는 방법론을 제공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후 진단도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딱 걸맞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여기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은 3만 개를 다 맞추려면 굉장히 많은 아마 10,000개에서 15,000개는 그 전 단계부터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정말 치밀하게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한번 손을 맞춰보시죠. 네. 이렇게 의욕적이셔서 어떻게 하죠? 임기 내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KPC는 그 어떤 정부가 공적인 역할을 하라고 네.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그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자긍심 그리고 경쟁력을 높여가거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도와준 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거 하나. 네. 그리고 결국 세계 시장을 같이 어우러가면서 가는 글로벌화, 세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부가 가치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중소기업 중심의 강한 네. 경제. 그게 또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 스타트업 희망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이제 세계 GDP 순위 10위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거의 생산성이 쉼없이 일하며 무작정 달려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